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해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죽다 사는 날입니다. 네, 죽다 사는 날. 와, 근원 CPI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됐는데, 근원 CPI가 그렇게 나왔는데 끝을 본 거예요. 시장은 이 밤에 끝을 잡고, 네, 끝을 보고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날에 6거래일 연속 빠진 게 약이 된 거고요. 그리고 호재를 찾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죽다 사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장 한마디. 끝이 보이긴 보이는 거니? 끝이 보이긴 보이는 거야? 네. 끝을 잡고 반등을 해주었는데, 끝이 보이느냐? 라는 건데요. 자, 오늘 전체적인,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차트들이 많기 때문에, 차트가 보여드릴 게 실시간 연결된 차트가 많으면은 좀 끊겨요, 방송이. 그래서 그걸 먼저 하나씩 보여드리고 지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finbiz.com. 보죠. 아이고, 푸르다. 푸르다. 네. 우리가 항상 푸르게 뭐 이런 느낌이네요. 급반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빅테크들의 상승폭이 매우 컸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 이상 올랐고요. 그동안에 넉마가 되었던 반도체 주식들도 어제 사실 장 초반까지도 반도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많이 올랐고요. 뭐 은행 주식들 미친 듯이 올랐고, 금융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 뭐 제약, 바이오, 유통은 조금 덜 올랐고, 또 그 달러가 떨어지자 유가는 달러 떨어진 걸 감안하면서 유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올랐죠. 자, 여기서부터 유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달러 가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엔화하는 꼴을 봐서는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 팍팍팍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금리 올리고 12월에 금리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달러 강세의 강도가 좀 약해질 것 같죠. 왜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금리를 올려야 될 폭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네, ECB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거죠. ECB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상대적인 가격 지수나 달러 지수는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일단 금리 자체가 고원지대예요. 미국 달러 채권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 그지? 무형 자산인데 무형 수익률이 괜찮아. 그러니까 달러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흐름들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달러 통화의 양은 대체적으로 과거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달러 지수라는 거는 상대적인 강도이기 때문에 ECB가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시점부터는 달러 강세가 조금 누울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요. 달러가 이제 유로 강세로 인해서 약세가 됐을 때 유가가 달러 약세를 해치워서 먹으면서 자기는 달러 약세됐으니까 우리 유가가 더 올라야 돼, 이래버리면 어떻다? 조진다. 네, 이러면 조지는 거죠. 우리는 내년도까지도 굉장히 높은 금리 상황들과 또 고공행진에 따른 쉽게 떨어지지 않는 금리,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 유가 관련해서는 기억해야 될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달러 강세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좀 많이 올려주었는데요. 사실은 CPI 나오면서 개박살이 났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CPI 분해를 좀 해보니까는 괜찮을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등을 한 거죠. 자, 어제 시장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유럽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개장을 했던 유럽 상황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유럽 상황들 살펴보죠. 자, 어제 1일 차트 한번 흐름 볼게요. 자, 이거였어. 와, 어제 여기가 저는 어제 이제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서 봤는데, 이걸 딱 보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날 새로 시작했나? 아니잖아요. 전에도 우리나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개파랑이 나왔어, 장중에.
이날부터 시작인가? 장이 새로 시작인가?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의 이런 차트를 그려줬죠. 뭐죠? 네, CPI 발표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CPI 발표가 반영되면서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줄줄줄줄 올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하루짜리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네, 나스닥 지수인데요. 1일물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침에 얘네는 이제 10시 반에 먼저 개장하기 전에 CPI가 나왔으니까 9시 반에 왔죠. CPI가 나왔으니까 망했네. 와, 우리는 끝났네. 이러면서 하락으로 시작했죠. 3%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슬금슬금 내용 보니까 끝이 좀 보이는 걸?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아. 맞아. 끝이 보이지, 맞지. 이러면서 급반등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급반응에 따른 매물이 좀 출회됐는데 그걸 계속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으면서 또 물량이 출회됐는데 또 받아 먹고 나왔는데 또 받아 먹으면서 장중 고가 근처에서 힘이 굉장히 세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어제 미국 시장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랬느냐? 일단 달러 강세 얘기부터 할게요. 달러 강세가 시장을 강세로 이끄는 중요한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감세하는 전면 철회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그리고 달러가 0.5%나 약세가 되면서 이 부분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일으켜 세웠죠. 내용인즉슨 퀘지카댕, 이름이 너무 어려워. 쿼지카탱 영국 재무장관께서 논란이 됐던 감세안을 추가로 폐기하는 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한 기자가 스카이뉴스의 기자가 트위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타임스에서는 보수당의 고문들이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에게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하지 않는 미니 예산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보수당의 고문들이 그 예산안 폐기해라라고 촉구했는데 이런 뉴스들이 이제 영국에서 감세안을 폐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시장 강세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네, 유로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네,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됐습니다. 자, 근데 반등의 핵심적인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보면 끝을 봤다. 그래서 오늘을 짱 한마디 끝이 보이긴 보이는 거니? 라고 했는데, 무엇의 끝을 봤느냐? 자, 이번에 중요한 것은, 저는 근원 CPI라고 말씀드렸어요. 근원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약간 떨어진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유가도 물론 이제 아직도 여전히 90달러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좀 떨어질 것 같고 경기도 악화되고 하면 얼마나 석유를 쓰겠어. 이거는 이제 그림이 조금 보이는 건데, 우리가 그림이 안 보였던 대목이 어디였나요? 야, 렌트비 도대체 언제 꺾이는 건데? 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 CPI 지수 나온 거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죠. 일단 헤드라인, 전체적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중간에 보시다시피 8.2%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8.3%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전월치, 저 위에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치 MOM 전월치는 0.4%가 올랐습니다. 이전 0.1%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태 안 좋아요. 상태 안 좋습니다. 자, 근데 제일 밑에 있는 중요한 게 제가 이번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소비자 물가지수였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6.6이 나왔죠. 와, 이거 도른 거지. 이전에 6.3이었는데 더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핵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를 뺐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뺐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렌트지. 그럼 렌트야. 근데 이거 봐. 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네. 전월치하고 똑같이 올랐습니다. 0.6%. 두 번째 보시면 0.6% 전월에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0.6% 근원 CPI가 올랐어요.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자, 해석을 해보니 이게 끝이야. 이번에 고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시장이. 이번에 렌트비가 고점이야. 이제 떨어져.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아까 중간에 잠깐 보셨습니다만 몇 가지 정황적 상황들을 보면은
그걸 이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죠? 실업수당 청구자 수 어떻게 됐습니까? 22만 8천 명 나왔어요. 이전에 21만 9천 명이었습니다. 늘었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상은 22만 5천 명인데 그보다 4천 명 더, 3천 명 더 나왔어요. 자, 4주 평균 실업수당 봅시다. 21만 1,500명. 이전에 얼마? 20만 6,500명. 근데 21만 1,500명. 5천 명 늘었습니다. 21만 1,000, 맞아요. 5천 명 늘었습니다. 예. 5천 명 늘은 거예요. 계속 늘고 있죠. 연속 실업 청구자 수는 136만 5천이었는데 136만 8천으로 이것도 늡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3, 4주째 지금 보고 있는데 드디어 뭐죠?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실업률 3.5%로 쇼크를 먹긴 했습니다만 그 앞단에 그 서비스업 구매, 서비스업 고용지수 뭐 이런 것들 고용지수 나오는 거 보면 비농업 고용지수 죄송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나오는 거 보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기업들, 대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우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인텔도 5천 명 감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좋은 회사가 5천 명을 감원해요. 그래서 분해를 한번 생각해 봤죠. 분해를 해보니까 정규직 좋은 자리는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일반 일용직 서비스업은 아직 여전히 이민이 막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이 부족하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분해를 해보면 미국의 고용 상황은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빠지고 고용 상태가 일용직의 좀 쉽게 얻어지는 잡은 여전히 노동력 부족이다. 이런 정도로 분해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또 하나 어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30년문 모기지 금리가 얼마? 6.81 미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나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들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옛날 집을 그냥 유지하거나 옛날 모기지 금리 받은 거를 우리나라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0.5% 금리를 올리면 미국이 0.75% 올리는 것이랑 마찬가지더라고.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것은 우리는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은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니까 예전에 3.5% 받은 사람은 계속 3.5%야. 안 바꾸면 돼. 안 갈아타면 돼.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갈아타죠. 근데 누가 미쳤다고 3.5% 금리를 내고 있는데 6.81%로 갈아타요? 안 갈아타겠죠. 그럼 신규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신규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겠느냐. 그리고 그럼 집값이 오르요. 신규 진입자들이 없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이 없을 텐데 집값이 오르겠냐. 아니겠지. 그러니까 집값이나 부동산 지수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지. 그러나 렌트비는 아직 안 떨어진 것이지. 근데 이번에 근원 CPI를 보면서 끝이 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시장이 생각한 거예요. 물론 긍정회로를 일부 돌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폭반등을 이렇게 그냥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5%나 올랐잖아. 그러니까 폭반등을 해주었는데 그럼 이게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여부를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경기에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폭반등이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1년 미국 채권 수익률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국 분들은 좀 눈에 안 익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자, 이게 어제 금리 오른 거예요. 거의 여기서 20bp 올랐어요, 금리가. 지금 1년물이 4.45예요. 1년물이 4.45. 그러면은 연말 기준금리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이 근처가 온다는 거지. 4.4 근처에 1년 기준금리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제 CPI를 보고 갑자기 주식시장은 긍정회로를 돌려서 이제 끝단이 봐야 끝이 보인다. 이 밤에 끝을 잡고 우리는 반등을 했어. 그랬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리 시장에서는 연말 기준금리 4.5% 고정. 이제는 확정. 이런 분위기로 간 거죠, 지금. CPI 보고 났더니, 끝났네. 끝났어.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채권 가격이 이만큼 빠진 거예요. 자, 1년, 하루에, 얘네들은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왕다마들이 들어가거든. 왜냐면은, 원금 보장 상품인 거잖아요. 그죠? 유통 가격은 움직이지만 원금 보장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구찌라고 가방 구찌 말고요. 그 돈의 규모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돈에 들어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0.2%가 우리가 느끼는 0.2%가 아닙니다. 주식 시장에서 느끼는 0.2%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금리가 튀었고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이었죠.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폭 하고 그냥 금리가 튀었다가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러고 슬슬슬슬 내려왔는데 장중에 4%가 돌파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10년물 국채금리도 한 4%대 언저리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10년물 국채금리 4% 이상에서의 달러화를 가지신 분들의 미국 국채 관련 투자는 오케이 콜입니다. 10년물 4% 이상의 장기물 투자는 콜.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죠. 한 4.3, 4.4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 10년짜리 채권 그대로 들고 있으면 일단 4%의 캐리를 따먹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 유의할 점은 인플레이션이 1970, 80년대처럼 구조화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좋은 선택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냥 4%짜리 금리에 만족하는 정도의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채권은 보험이에요. 일정 그런 수준에서 보면 유통시키지 않고 캐리 이자만 계속 따먹으면 되는 거니까 유통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내가 원래 낸 금액에서 그 정해진 금리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10년물 4% 넘어가면 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이번에 올라오는 흐름들은 1년짜리 흐름들은 6월 달에 있었던 급반등의 패닉이라기보다도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채권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게 왜 제가 이제 구조적인 변화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게 지금 10년짜리 차트, 5년짜리 차트인데 구조적인 변화가 되는 것 같죠. 자, 최대치로 한번 볼까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40년짜리 차트가 깨졌어요. 40년짜리 추세선이 드디어 깨진 거예요. 여기서 고민했죠. 고민했는데 코로나 빠지는 바람에 이 추세가 한 번 더 강화됐습니다. 강화됐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반등을 하면서 하락 추세를 여기는 이제 그림을 못 그리니까 자, 우하향하던 이 추세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전에 끝났었어도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장이 잠깐 됐다가 이제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니까 40년짜리의 이 대장정이 끝나고 다른 흐름이 있다.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되게 고민되는 거죠. 여기서 이 40년을 데칼코마니처럼 하는 그런 그림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되면 이런 낮은 금리는 이제 우리는 당분간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도래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한번 하셔야 되겠고 제가 이걸 보고 채권 시장이 왜 미쳤냐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알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냐 니들이 생각해던 너희 아버님부터 겪어왔던 강세장이 끝난 거야 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죠. 네. 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부채의 증가가 있었다는 거죠. 부채 미친 듯한 증가 이 사이에 요 끝에는 더 많이 있었고 이제 부채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감쇄시킨다면 이 흐름들은 약 데칼코마니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결론을 지어보면 채권 시장은 상당히 고원에 있을 기준금리를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저금리에 경제활동이 활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앞서 모기지금리 6.8에 누가 집을 사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활동에서 활성화가 될까요?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상황을 보면 페드와치에서 11월 그 기준금리 인상이 0.75%포인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97%입니다. 나머지 3%는 뭘까요? 나머지 0.5%요? 아니 1%야. 나머지 3%는 1%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0.75% 75bp를 그냥 대세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것이 채권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이고 있다. 1년물 금리가 4.5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요단 금리가 0.75% 올라가면 3.75에서 4.0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기회에서 50bp 정도를 올린다면 그때는 4.25에서 4.5니까 1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4.5를 향해 간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앞서 잠깐 나눴습니다만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렌트비가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거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높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쨌든
주식시장은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반등을 할 겁니다. 그 우리 6월 달 쯤에 우리 한번 경험했었죠. 6월인가 7월인가요? 헷갈리네. 그때 한번 경험했죠. 반등을 하는 과정들을. 그때 왜 그랬죠?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폭은 이제 정해져 있어. 앞으로 올려봐야 뭐 1% 안짝으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갑자기 닐 카시카리께서 나오셔가지고 왜 반등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점도표가 쭉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서 지금 4.5까지 올라가 있죠. 4.5에서 4.75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깜놀하면서 1%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하면서 시장이 지금 무너졌던 것이고요. 자, 여기서 다시 시장의 그 금리의 끝을 본다면 예를 들어 4.75가 끝이야, 4.5가 끝이야 라고 하면 슬금슬금 반등하려고 할 겁니다. 왜? 시중에 돈은 많아. 시중에 돈은 많으니까. 왜 못 올리겠어? 돈이 많은데. 끝만 보면 우린 올릴 거야 라는 게 지금 주식시장의 태도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점도표가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가 확연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점도표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 피드백이 약간 부정적 피드백이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일단 고원에 들어간 이 기준금리 금리 상황에서 보면 기업들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주식이란 결국 기업의 몫이니까 뭐 유동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유동성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유동성의 흐름과 유동성의 긴축 흐름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도. 자, 일단 오늘 이 와중에 실적 발표한 회사들 중에 실적이 괜찮은 회사를 주가 많이 튀었습니다. 도미노 피자 예상보다 윗돈 매출 발표에 10% 이상 상승했고, 델타도 4%, 월그린 부츠도 5% 상승을 했어요. 왜?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기업들 중에 높은 고금리를 견디기 힘든 한계 기업들과 어려운 기업들은 계속 어려울 겁니다. 주가도 안 될 거예요. 아무리 길을 써도 이익이 줄어드니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많이 주고 나면 매출을 내고 매출 밑에 뭐죠? 원재료가 빼고 총 그로스 마진이 나오죠. 총 매출액 이익이 나오죠. 그 중에서 판관비를 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빼요? 네, 금융비용도 빼야 돼요. 영업이익이 나오죠. 자, 금융비용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요? 툭툭 떨어지죠. 금융비용이 올라가면. 빚이 많은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한계 기업들은 안 될 겁니다. 앞으로도. 자, 반면에 뭐 금리가 이래도 우리는 그냥 장사 잘 돼요. 지금 오늘 델타항공 같은 경우 금리 올라도 상관없어. 우리 저 비용 많이 드는데 저 비행기 이용하는 사람 2배로 늘었어. 이러면은 가는 거죠. 그럼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델타항공의 그 내용들을 보면 분기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 이상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되는 거죠. 이러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빵을 어제 이제 유동원 본부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빵을 제외하고 아마 우리 방송을 본 모양이야. 빵을 제외하니까 미국의 PR 배수가 12배대까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2배대까지. 빵을 합치니까 15배대 중반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빵을 빼면 12배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분해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고금리 상황이면 이 친구들은 12배도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금리에 상관없이 이익을 내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죠? 자, 잠정 결론. 향후 높은 금리에 따라서 기업별 차별화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실제로 부도나 이런 것까지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봉착하게 되는데, 특별히 한계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봤더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미국 전체 PER 베이스에서 진짜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 올라간다고 어려워지겠어요? 아마존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 있죠. 적은 마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잡았을 때 보여주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놀라운 수준의 영업이익률, 이것들이 얘네들이 캐리를 끌고 가면 한계 기업들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15배에서도 견딜 수도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한다면 말이죠. 높은 금리 상황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해 준다면 그 높은 멀티플 수준을 미국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잠정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높아지는 환경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채권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이자 비용을 감내하기 힘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추락을 하고 일부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산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봤듯이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비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오늘 CPI를 통해서 낸 잠정 결론은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안녕.